네, 저희 이제 7시 5분 됐으니까 이제 베이스 세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베이스 세션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김승혁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 자이학회장 김승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목차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베이스 세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윤성철, 운영진이 논문 리뷰랑 진행하고, 그 다음에 김태형, 운영진이 코드 리뷰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재욱 부학회장님이 깃허브 관련 강의 해주시고, 세미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팀 발표랑 Q&A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목차에 있는 게 다 끝나고 나면 각 세션 팀별로 모여서 이제 각각 운영과 이제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일단 베이스 세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일단 알고 신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베이스 세션에서는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접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아니면 NLP와 같은 다양한 베이스 논문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문만 읽는 게 아니라 기본 아키텍처를 코드로 직접 구현해보고 데이터 및 아키텍처 변경 실습을 통해 코드 이해에 대한 능력도 향상시키는 세션입니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팀별로 이제 오늘 발표 중에 팀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이제 팀을 확인을 하시고 각 요일에 맞게 대면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스터디 시간은 19시에 진행이 되는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산정을 해놨으나, 팀별로 논의하신 후에 좀 더 늦추시거나 땡기시는 것은 자유롭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어디서 진행하냐. 올해는 저희가 월화수목 각 1팀씩 있기 때문에 경영관 103호 여기 이곳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이하게 지금은 현재 단톡방이 파져 있지만 저희는 각 팀별 단톡방을 운영을 한 후에 우선과 슬랙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공지 및 이제 진행 사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Git 오르가니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코드 리뷰를 하신 것을 깃허브에 업로드하고 추후에 이제 스펙 혹은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커리큘럼 구성 부분입니다. 자, 매주 공통 논문이 진행이 되고 이제 이외 논문을 각 2개를 추가로 리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주차 공통 논문인 레지넷은 이제 모든 학회원분들이 운영진 포함해서 모든 학회원분들이 리뷰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논문 1과 2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표자와 미발표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논문 리뷰를 진행하는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주차와 6주차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세션 마지막 부분이고 논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 이제 논문을 2개로만 구성을 해서 조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각 아키텍처 코드 부분에서는 아키텍처 구현, 데이터 변경, 그리고 아키텍처 변경으로 구성을 해놨었는데, 올해 일단 1주차 유닛을 하시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정을 해보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 싶으면 난이도를 조금 낮출 생각이고, 만약에 이 정도 적당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주차에는 저희가 ETC 발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논문을 읽고 발표를 하는 거나 그런 거 말고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것을 연구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연구를 해봤다,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다 라는 것을 팀별로 각 대표 1명이 발표하는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미나 방식입니다. 세미나 방식은 총 매주 4명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는 논문 3명, 코드 1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논문 발표자들은 논문을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 선정 방식은 팀별로 상의할 수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논문에 대한 발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려면 이제 PPT를 준비를 하시고 유튜브 영상 녹화를 통해 자기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해당 주차 미발표자는 공통 논문을 포함 2개 이상의 논문 리뷰가 필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드입니다. 코드는 주마다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고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순서입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멘토들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세션은 세미나 형태로 진행이 되고,
발표를 하신 것은 이제 자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 되시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마치고 첫 번째로 윤석표 운영진님 나오셔서 논문 리뷰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자기 논문 리뷰를 맡은 2학번 윤성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이번 논문은 LED Convolutional Networks for Large Scale Image Recognition인데 줄여서 VGNet이라고 불리는 논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CNN이 왜 등장했는지 배경을 간단히 짚고 VGG의 구조 설계 방식인 컨브넷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은 학습과 테스트 방법인 클래시피케이션 프레임워크, 그리고 실험 결과, 결론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당시 CNN은 대규모 이미지와 비디오 인식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지넷과 같은 대규모 이미지 셋과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덕분에 이런 발전을 이루었는데, 더하여 ILS VRC라는 대회에서 다양한 모델들이 경쟁하면서 CV 분야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유명했던 CNN의 가능성을 보여준 알렉스넷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필터 크기가 너무 크고 구조가 다소 거칠었으며 깊이도 얕고 설계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려는 흐름들이 생겼는데 방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더 작은 필터로 꼼꼼하게 처리를 하고 깊이를 더 깊게 쌓고 학습 방식도 멀티 스케일 등으로 개선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VGG는 깊이를 깊게 쌓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층에서 3 곱하기 3 크기의 필터를 일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VGG의 아키텍처를 보겠습니다. 일단 CNN에서 깊이가 가져오는 성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CNN 레이어의 구성은 같은 원칙에 따라 설계 후에 깊이만 다르게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전처리에서는 학습 중 입력을 고정 크기 224 곱하기 224 RGB 이미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유일한 전처리 과정으로 평균 RGB 값을 각 픽셀에서 뺨으로써 이제 데이터 분포를 0 중심으로 맞춤으로써 입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처리된 이미지는 여러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택들을, 여기 보시는 대로 스택들을 이제 통과를 하는데, 이때 전체 네트워크에 Receptive Fielding 3x3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VGG의 아키텍처에서 3x3가 가장 중요한데, 왜 이 3x3 필터를 사용했냐 하면 이 방향 정보, 즉 이미지의 좌우 상하 중심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최소 크기였기 때문에 3x3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모델에서는 5x1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은 깊이를 높이기보다는 이제 렐루와 같은 액티베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비선형성을 추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컨볼루션은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1을 써서 피처 맵 크기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자리의 0을 둘러 출력 크기가 너무 줄지 않도록 방지하였습니다. 플링에서는 총 5개의 맥스 플링 레이어가 수행됐고, 각 맥스 플링은 2x2 윈도우 스트라이드 2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맥스 플링의 역할은 중요한 값을 남기면서 또 피처 웹의 크기를 줄여 계산량을 감소시키고 어떤 약간의 위치 변화를 또 번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플립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컨볼루션 블록 뒤에는 3개의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가 붙습니다. 앞에 두 층은 4096차원에, 그리고 마지막 층은 이미지넷의 1000개의 클래스를 위한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측정하기 위해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고, 추가로 모든 응립층에는 밸류 함수인 비선형 함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알렉스 랩과는 다르게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LRM 정교화를 VGG에서는 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입력은 224 곱하기 224 RGB이고 3x3 컴보로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1로 진행을 하였으며 중간에 2x2 맥스 풀링을 5번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의 FC 레이어와 소프트 맥스가 붙으며 비열성 함수는 렐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LRM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컨피규레이션입니다. VGG에 여러 모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총 5개의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들은 구조 원칙은 동일하고 깊이만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여기서 A와 ALR에는 층은 같지만 이제 정교화 방식을 사용했냐 안 했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VGG 16과 16은 D, VGG 19는 E에 해당합니다. 채널수 같은 경우에는 첫 층에서는 64로 시작해서 풀링을 지날 때마다 2배씩 늘어 최종적으로 510이 채널까지 확장됩니다. 파라미터 수를 보면 저희가 깊이가 많이 증가했는데 파라미터 수가 완전히 폭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깊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필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파라미터 증가를 어느 정도 통제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VGG는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매우 작은 3x3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존 모델과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는 큰 필터를 적은 개수의 필터를 사용했는데 깊이를 사용했는데 VGG에서는 같은 피처 맵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이제 깊이 쌓기 위해서 7x7을 한번 사용하는 것, 7x7에서 5x5를 한번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3x3을 2번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여 비선현층도 생성하고 파라미터 수를 줄이며 가적합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입니다. 학습의 경우에는 미니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모멘텀을 사용하여 다중 클래스 로지스틱 회귀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배치 크기는 256, 모멘텀은 0.9로 설정하였습니다. 초기 학습률은 0.01로 사용하였고 학습을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 검증 정확도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10배씩 감소시켰습니다. 정교화의 경우에는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해서 가중치가 너무 커지지 않게 억제하였으며 드롭아웃을 사용해서 2분의 1 확률로 뉴런 일부를 랜덤하게 끔으로써 가적합을 방지했습니다. VGG는 네트워크가 매우 깊기 때문에 초기화가 잘못되면 그라디언트가 불안정해져서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자들은 비교적 아까 이전에 봤던 비교적 얕은 모델 구조인 A를 랜덤으로 초기화하여 학습한 후에 그 모델의 일부 가중치를 더 깊은 네트워크의 초기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학습에서 고정 크기 224 곱하기 224 입력을 얻기 위해서 리스케일된 학습 이미지에서 랜덤 프롭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기존 이미지에 수평 반전을 준다거나 RGB 색상 변경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스케일 S라는 분수인데 S는 이제
크기가 조정된 이미지의 짧은 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즉 원본 이미지를 비율에 맞춰서 리사이즈할 때 짧은 변의 길이가 S가 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S가 만약에 224면 이미지의 전체 정보를 담게 되고 224보다 크게 되면 크롭된 이미지를 담기 때문에 이미지의 작은 부분만 담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학습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스케일 트레이닝인데 하나의 조정된 스케일만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VGG에서는 256과 384로 고정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습 방식은 멀티 스케일 트레이닝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지마다 스케일을 다르게 설정하여 학습하는 방식으로 VGG에서는 256에서 512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스케일로 뽑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미지의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를 이제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리 정해준 스케일 Q라는 미리 정한 짧은 변의 길이에 맞춰 비율을 유지하며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하나의 크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크기의 이제 스케일을 사용해 성능을 높였는데 일단 테스트를 할 때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크기의 이미지든 입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변경하였고 그렇게 하여 이제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크기의 이미지도 입력받을 수 있고 여러 위치를 따로 크롭해서 반복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 전체에 대한 예측값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클래스만큼의 채널을 가지는 클래스 스코어 맵이 생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이미지에서 각 위치마다 각 클래스에 대한 점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논문에서 댄스 이밸루에이션과 멀티 크롭 이밸루에이션을 비교하였습니다. 댄스 방식에서는 이미지 전체를 부드럽게 훑는 방식으로 계산 효율이 좋은 방식이고 멀티 크롭 방식은 이미지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각각 예측하기 때문에 계산량은 많긴 하지만 더 정교하게 샘플링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점수의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와 좌우 반전된 이미지 그리고 여러 스케일에서 얻은 이미지를 클래스 스코어로 평균 내어 산출합니다. 즉 VGG는 테스트 시에 단순 한 번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크기와 여러 방식의 예측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클래스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의 데이터셋은 이미지 넷으로 진행됐고 이 데이터셋은 100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용 이미지는 130만 장, 검증용 이미지는 5만 장, 테스트 이미지는 10만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능 평가는 탑1 에러와 탑5 에러로 구성되어 있고 탑1 에러의 경우는 모델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한 한 개의 클래스가 틀린 비율입니다. 즉 모델의 1등 답안이 틀린 경우를 말하고 탑5 에러의 경우는 정답 클래스가 모델이 제시한 상위 5개의 후보 안에도 없는 경우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두 지표가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의 경우에는 단일 스케일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류가 감소했고 이미지 크기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학습할수록 성능은 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스케일의 경우에는 가장 깊은 구조인 D와 E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고 단일 네트워크 기준으로는 탑1 에러는 24.8%, 탑5 에러는 7.5%까지 성능을 향상하였습니다. 테스트 시에도 결국 여러 스케일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단일 스케일의 평가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면 왼쪽의 경우에는 아까 Q 값을
고정해서 적용했지만 오른쪽 표를 보면 여러 개의 큐를 사용해서 스케일을 사용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크롭 이밸루에이션입니다. 이 방식은 한 이미지에서 여러 위치를 크롭하여 각각 예측한 뒤에 평균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한 번의 이미지를 넣는 댄스 방식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결국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한 멀티크롭과 댄스를 합친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 모델에서는 탑5 에러를 7.1%까지 낮췄습니다. 즉, 하나는 이미지를 전체 넓게 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위치를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둘을 결합하였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은 컨보넷 퓨전입니다. 즉, 앙상블을 한 결과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여러 모델의 소프트맥스 출력을 평균내어 최종 예측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ILSVRC 제출 당시에는 7개의 모델을 앙상블을 하여 탑5 에러를 7.3%를 기록했고, 이후 성능이 가장 좋은 두 D와 E 모델을 사용했을 때 6.8%까지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모델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모델과 비교하면 VGG는 알렉스넷 그리고 JF넷, 월핏을 확실히 넘어섰고, 당시 최고 성능을 보였던 구글넷과는 거의 동급 수준으로 경쟁하였습니다. 특히 단일 모델을 기준으로는 VGG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VGG 로그는 네트워크를 깊게 만드는 것이 이미지 분류 성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복잡한 구조 없이도 3x3 컨볼루션을 반복적으로 쌓는 단순한 CNN 구조로도 당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참고한 티스토리와 위키독스 레퍼런스고요. 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이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는 운영진을 맡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드 리뷰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는 가상환경 세팅과 그다음 모델 코드 리뷰와 추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환경 다들 잘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가상환경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프로젝트 전용 미니 공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보시면 프로젝트별로 패키지를 따로 관리한다. 그래서 패키지 버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쓰실 때 아마 넘파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넘파이 버전별로 설정의 그 기능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 1을 실행하는데 이런 웹 패키지 1.5라는 기능을 필요해서 저희 파이썬에 이런 웹 패키지 1 버전 1.5를 깝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 2를 실행하는데 웹 패키지 1.8이 필요하면 저희 공룡 파이썬 당연히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를 다시 쓸 때 1.5를 필요로 하는데 1.8이 충돌이 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상환경을 다 따로 만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를 쓸 때는 이런 버전을 쓰고 B라는 프로젝트를 쓸 때는 이런 버전을 쓴다 정도로 가상환경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환경을 세팅을 해보기 전에 밴드라는 저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기본 파이썬 가상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PIP라는 거는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냥 PIP 인스톨 약간 이러면서 그냥 라이브러리랑 모듈 그냥 다운받을 때 쓰는 파이썬에서만 한정된 패키지 관리자고요. 그리고 콘다는 PIP랑 똑같은 역할인데 이제 CMD 명령 프롬프트나 아니면 아나콘다 등에서 그냥 PIP 대신 쓰인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환경 세팅을 해보면 먼저
먼저 저는 그냥 프랙티스 파일에다가 그냥 임포트 그라디오, 이 그라디오라는 모듈을 불렀는데 당연히 다운 안 받았으니까 없겠죠. 그래서 오류가 납니다. 근데 이러면 여기서 다운받기보다 그럼 내가 그라디오라는 모듈을 쓸 테니까 가상환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python m myemb라는 명령어로 가상환경을 만듭니다. myemb라는 거는 그냥 제가 지정한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으면 터미널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상환경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myemb script activate 이런 명령어로 가상환경을 만듭니다. 그러고 그 가상환경을 만들면 이렇게 초록색깔 myemb라고 저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진 거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저 같은 경우는 그라디오라는 모듈을 다운받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 파일을 써야겠죠. 프랙티스라는 아까 파일에서 그라디오가 안 돌아갔으니까 그럼 이 파일을 내 가상환경에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다 해서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이 인터프리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만든 가상환경이 떠요. 그래서 그 myemb라는 걸 누르고 그라디오를 돌리면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가상환경 안에 명령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프리즈라는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모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이거를 텍스트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p 프리즈 화살표 requirement txt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이름은. 그래서 텍스트화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왜 이걸 굳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상환경 안에서 이걸 써야겠다 하고 그 모듈들을 다 다운받아 놓으면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 쓸 때도 또 사용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든 그 모듈들을 다 그대로 불러오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텍스트화로 저장해서 나중에 pip install r requirement txt로 한 번에 그대로 설치가 가능해서 이거 편의성 때문에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다 해봤다. 그럼 나 이제 가상환경 나가겠다 하면 deactivate로 비활성화도 하고 만약에 이 가상환경이 이제 필요 없다 하면 RMDIR 이런 가상환경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기 유튜브 제가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코드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코드 리뷰를 왜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매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 머신러닝 이런 거 빅처시 막 듣다 보시면 IPMB 보통 주피터 콜앱 쓰시면 이거 쓰셨을 거예요. 근데 IMYM보다는 PY 파일을 저희는 많이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PY 파일 자체가 코드 모듈화가 가능해서 협업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PY 파일은 그냥 셀별로 정리된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파일로 쭉 저장이 되는데 IPYM 파일은 JS 형식으로 저장돼서 만약에 그걸 저장하게 되면 뭐 시각화까지 했던 그 결과까지 다 저장이 되면서 기세 올리면 충돌나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셀 단위 실행이 IPM에는 셀 단위로 실행을 하니까 재현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1, 2, 3 셀이 있으면 1번하고 3번 하면 2번 실행 안 하면 오류 나고 약간 이런 걸 재현성 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 저희가 운영하고 할 때는 IPM보다는 PI 파일이 더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델 코드 들어가 보면 아까 앞에서 윤성철 학우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모델 VGG 모델 구조인데요. 이거를 그냥 코드로 말 그대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conv2 블락이라는 함수와 conv3 블락이라는 함수로 이제 conv 2개, convolution 3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서 VGG라는 모듈을 클래스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특징 추출기랑 분류기로 따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서 그 컨볼루션을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포워드라는 함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모델 파일이고요. 그리고 트레인 파일 따로 만들어서 트레인 파일에는 학습만 전담하도록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순전파하고 뭐 로스 계산하고 역전파하고 그다음 뭐 에폭 10개의 에폭마다 뭐 로스 출력하고 그리고
나머지 evaluate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습이랑 분리해서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게 모델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트레인 파일. 그리고 데이터 로더 파일도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저는 시파10 그 데이터셋을 써서 그냥 그거를 한 번에 또 모아놨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도 하고 로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get data loaders라는 함수 써서 트레인 로더랑 테스트 로더 둘 다 한 번에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메인 파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개의 파일들을 한 번에 돌릴 수 있도록 메인 파일을 또 만들었는데요. 여기서도 하이퍼 파라미터랑 디바이스 설정 따로 해서 그대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결과론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메인 함수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인퍼런스 파일, 이건 뭐냐면 그 앞에서 학습한 모델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게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 경로만 넣으면 그냥 앞에서 학습한 모델을 바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파일에 저장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프랙티스 파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냥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놀아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찍어보고 이거 되나 안 되나 실험해보고 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프랩에 돌려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진짜 여러분들 하는 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프랙티스 파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코드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모듈로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저장하기도 좋아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다라는 그냥 방향성 제시 느낌으로 오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과학회사 최재우입니다. 이제 향후 저희 세션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하게 되는 이제 깃이랑 깃허브에 대해서 좀 더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깃이라는 게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전체 프로세스를 머리에 한번 딱 익히고 나면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깃이 왜 필요한가? 이제 이것부터 보면은 실제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제가 따왔어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깃이나 이런 버전 관리 도구 사용이 능숙하신 분, 깃이나 이런 사스 형태의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 이런 걸 아예 지원 자격이나 우대 사항에 써놓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깃이라는 거는 뭔가 그 개발자로서의 뭔가 스킬 이런 것보다는 지금 회사에서 기업에서 실무자한테 요구를 하는 최소한의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깃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기업에서 다루나? 그래서 살펴보면은 깃이라는 것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일에 변경사항이나 기록들을 추적을 하고 여러 명이 협업을 할 때 각 파일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코드들을 작업을 조율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소스 코드를 협업하며 관리할 때 유용을 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깃이랑 깃허브는 다른 개념인데요. 깃은 이런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깃허브라는 웹 호스팅 서비스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해주는 게 깃허브다. 그래서 깃은 일종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깃허브는 그 도구를 이용하는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깃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노션이라는 좀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소개해 볼게요. 노션은 저희가 문서 협업 도구로 이제 대학생활에서 널리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 대상이 회의록, 기획서, 문서 이런 글자고 깃은 코드 단위를 이제 저장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노션이나 깃이나 이 협업을 한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두고 있는데
이 문서는 뭐 한 줄 맞춤법이 틀려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이 문법이 달라지면은 전체 프로세스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노션이나 이 Git은 협업 도구이긴 하지만 Git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저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정밀하고 세심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Git은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바꿨는지 남기고 되돌리고 합칠 수 있게 해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t에 대한 주요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로컬은 말 그대로 이제 내 컴퓨터, 내가 작업하는 로컬 환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격이라는 거는 원격 저장소라고도 하는데 GitHub 사이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브랜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다른 작업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브랜치들을 나중에 병합을 해서 하나의 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병합이고 이 레파지토리라는 것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Git의 레파지토리가 뭐냐? 그것은 말 그대로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해두는 저장소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GitHub에 이건 실제로 저희 자리 학회 그 레파지토리를 제가 캡처를 해오는데 이 7기 디프리브 세션이라는 레파지토리를 만들었다 하면은 이제 디프리브 세션 들었던 학회원분들이 이 코드를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회원들이 이제 코드 검증을 할 때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레파지토리는 이쪽에 저장소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프로젝트 파일 코드들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개념은 이 저장되는 시간, 이 변경 기록, 누가 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수행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레파지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레파지토리를 제가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제 로컬 환경에 불러와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레파지토리는 GitHub라는 웹사이트에 있는데 제가 작업을 하는 작업 공간은 로컬 환경 노트북이니까 이걸 웹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레파지토리에 있는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로컬 컴퓨터로 복사를 해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레파지토리를 복제해서 컴퓨터에 복사본을 만들고 원격과 로컬 두 위치 사이를 계속 동기화를 하면서 디벨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레파지토리를 복사해온다. 그림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토큰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 GitHub라는 웹사이트에서 내 로컬 저장소로 이동을 하는 게 클론이었다고 하면은 이 포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현코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스타가 많은 GitHub 이제 레파지토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너무 수정도 하고 싶고 실험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해당 레파지토리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제 작업 공간에 GitHub에서 GitHub으로 그대로 복제하는 기능을 바로 포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크 이후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원본 레파지토리, 내가 참조하고 싶은 레파지토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포크를 해서 GitHub라는 원격 저장소에 내 복사본 레파지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해야겠죠. 작업을 하려면 로컬 환경에 옮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클론이나 풀이라는 것으로 로컬 환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럼 다시 이 GitHub라는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해가지고 복사본 레파지토리로 이동을 시켜주고 만약에 이게 좀 잘 된 것 같아 하면은 이 원본 레파지토리에 이렇게 했는데 잘 됐어요. 이거 좀 변경해 주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원본 레파지토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랜치입니다. 브랜치는 버전 관리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코드를 이제 통째로 복사하고 나서 원래 코드와 상관없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말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러한 메인 함수들이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아래 A 승혁이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 만든다고 했을 때 승혁이는 로그인 기능에 대한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재우는 디자인에 대한 기능을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각자 다른 브랜치에서 로그인에 대해 작업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작업을 해도 나중에 이제 멀지를 통해서 하나의 메인으로 합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디벨롭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됩니다. 작업 디렉토리에서
git add를 통해서 스테이징 영역으로 보내주는데 스테이징 영역이라는 것은 로컬 저장소에 가기 전에 작업 디렉토리에서 작업한 변경 사항들을 잠시 동안 저장하는 정거장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징 영역에서 커밋을 합니다. 그러면은 로컬 저장소에 옮겨지게 되고 이 로컬 저장소에서 이 깃허브라는 원격 저장소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푸시라는 명령을 써서 원격 저장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깃허브에서 이제 레파지토리를 다시 내 로컬 환경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git clone, 풀 이 명령어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프로세스가 동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고 디벨롭이 되고 디버깅이 되는 겁니다. 네, 깃에 대한 주요 명령어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눈으로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커밋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깃이라는 게 결국에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개발자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더 진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드로서 하면은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조금 난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로 수정을 할 때 커밋 메시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 fit하고 콜론 한 다음에 뭐 로그인 기능 추가했어 하면은 fit 콜론 로그인 기능 추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버그를 수정했으면 fix 콜론 뭐 어떤 버그 수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후술 영상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깃허브 데스크탑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툴인데 깃을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GUI 기반으로 다양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의 장점은 깃을 터미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깃허브와 원격 저장소와 내 로컬 환경을 동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하면은 한 번에 좀 방대한 정보가 때려 박혀가지고 생소하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보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해왔는데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작한 영상이라서 편집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앞에서는 깃과 깃허브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레포지토리, 클론, 커밋, 푸시 같은 흐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용을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시는 하케의 깃허브 조직 안에다가 실습용 레포지토리를 하나 배설을 하고 이제 앞에서 김태형 운영진님이 열심히 코드 리뷰를 해주신 제제 코드를 올린 뒤에 깃허브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클론, 수정, 커밋, 푸시까지 진행하는 흐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하케 깃허브 조직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기술별로, 세션별로, 프로젝트별로 저장소를 나누어서 깃허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파일을 모아두는 곳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희의 프로젝트와 활동 이력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이 레포지토리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실습용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레포지토리라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레포지토리 네임은 저희가 VDG 예저 코드니까 설명은 git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하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을 퍼블릭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add 리드미도 오프를 온으로 바꿔주시고 이 아래쪽에 있는 create 레포지토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기 레포지토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뼈대가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다가 실제로 태호님이 만들어 주신 이 VG 예제 코드를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리드미.md 파일이 있고 다양한 파이썬 소스 코드들이 있는데 다시 이 깃허브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 파일이 뜹니다. 그래서 이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 고양이랑 이렇게 하면 뺄게요. 여기는 커밍 메시지를 남기는 않는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쓸게요. 커밋 체인지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리드미와 이런 코드 파일들이 보이면은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핫캣 GitHub 안에는 VGG 예제 코드인 VGG 데모가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레포지토리를 제 컴퓨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가정이 앞에서 설명한 클론입니다. 클론. 근데 이 클론을 하기 위해서는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GitHub 데스크탑을 검색을 하셔서 제일 먼저 뜨는 거에 들어가서 가지고 뭐 맥이면 맥 버전, 윈도우면 윈도우 버전으로 저희 컴퓨터 사양에 맞는 버전의 이제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갈게요. 설치를 완료해 주시고 이제 로그인을 해서 GitHub 계정과 로컬 앱이 연결이 되고 이 GitHub에 있는 레포지토리를 더 쉽게 가져오거나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만들었던 VGG 데모 레포지토리를 제 컴퓨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클론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세 개의 버튼 중에 클론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클론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위에 있는 URL로 클론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게요. 경로는 이 저의 그 컴퓨터 배경화면을 맞춰주고 제가 클론을 하고자 하는 레포지토리를 들어가서 이 초록색 코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URL 주소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들어가셔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클론도 레포 잠시만요. 로컬에 아까 실험용으로 하나 했었는데 로컬에 같은 파일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들어가셔서 클론 하고 클론도 레포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VGG 데모 예제 코드가 클론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 휴지통에 삭제를 했는데 다시 회원님이 만들어주신 코드가 제 로컬 환경에 이렇게 위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론이 끝났기 때문에 GitHub에 올라와 있던 이제 이런 이제 리드미와 이런 코드들이 제 로컬 환경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브라우저가 아니라 제 컴퓨터 안에 파일을 직접 수정을 하면서 기세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코드 수정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인.점 파일을 들어가시면은 회원님이 이제 레포스를 100회로 설정해 주셨는데 제가 150회로 올려볼게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를 또 쓰는 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커밋을 남기겠습니다. 네, 이러면 커밋이 완료가 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의 커밋으로 인한 변경은 아직은 제 로컬 컴퓨터 안에만 기록이 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GitHub에다가 이제 이 해당 커밋을 이 레포지토리에 반영하는 푸시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시는 이 로컬 저장소에 있는 커밋을
다시 GitHub에다가 올리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누르시면은 푸시가 돼요. 네, 푸시가 돼요.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브랜치에 제가 수정한 커밋이 업로드가 실시간으로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퍼에서 수정한 내용이 커밋과 푸시를 거쳐서 이 레포지토리에도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 하케 깃허브 안에다가 저장소를 만들고 VGC 코드를 이 레포지토리에다가 업로드했습니다. 그 다음에 깃허브 데스크탑으로 저장소를 클론을 해서 제 컴퓨터로 가져왔고 이 메인.py 파일을 수정한 뒤에 커밋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푸시 버튼을 눌러서 이 변경사항을 GitHub 원격 저장소에서도 반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Git의 기본 흐름인 레포지토리, 클론, 커밋, 푸시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회장님의 추가적인 안내 사항이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다 보진 못했었는데 그래도 훌륭한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주신 최재욱 부학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많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마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저희 베이스 세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아까 처음에 윤성철, 운영진이 했던 것처럼 이제 논문 리뷰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각 3번의 논문 리뷰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원별로 논문 리뷰를 한 다음에 김태현하고가 했던 것처럼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깃허브에 최재호하고가 했던 것처럼 업로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저희가 학회비를 따로 걷지 않습니다. 학회비를 따로 걷지는 않는데 저희가 선발금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 일단은 저희가 아마 면담 때 다들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인원별로 스터디를 진행할 때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발표를 준비해 오시지 않거나 아니면 추노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형식으로 선발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금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모든 학회원분들께서는 이건 참고로 운영진 포함입니다. 운영진분들도 얼마씩 거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회원은 첫 스터디 때 5만 원을 이제 총무 팀장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벌금은 과제 미제출 혹은 지각 아니면 다른 팀별로 정한 룰에 의해서 이제 차감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냈던 5만 원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베이스라인 금액을 일단 정해왔는데요. 베이스라인에서 저희 그 해당 주차 발표자가 발표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발표 벌금 10,000원, 과제 1회 미제출, 예를 들어서 코드 리뷰를 안 해왔다든가 아니면 논문 리뷰를 따로 리뷰한 것을 이제 올리지 않았을 시에 이제 5,000원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1회 지각 시에 3,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벌금 제도는 각 팀별로 이제 책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총무팀장 관련입니다. 총무팀장은 이제 이 선발금으로 받은 벌금을 대표로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투명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진을 제외한 각 팀별로 학회원 분들께서 사다카리 아니면 구별簿기 아니면 자원을 받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각 팀별로 벌금 금액은 추가 및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각 저희 베이스라인 금액 이하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지향을 하는데 혹시라도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 운영진과 상의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벌금은 추후 베이스 세션 네트워킹 행사인 자이온티에서 공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터디 보고서 파트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 무슨 내용을 진행을 했고 어떤 내용을 대해서 이제 리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터디 보고서 팀장을 뽑아서 스터디 보고서를 주차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스터디 보고서 또한 운영팀 제외하고 팀별로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크게 할 건 없습니다. 팀장은 매 스터디마다 사진 촬영하고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스터디 보고서를 한 장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작성된 스터디 보고서는 자유 홈페이지 스터디에서 스터디 리포트란의 양식에 맞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특별히 세션 우수자에서 세션 우수팀으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세션 우수자를 선정을 할 때 각 팀별로 한 명씩 선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정량적인 평가보다 정성적인 평가가 좀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정량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세션 우수팀으로 팀 선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션 우수팀 선정은 공평하게 팀별 유튜브 업로드된 조회수 합을 기준으로 세션 우수팀을 선정을 합니다. 기준은 저희가 7주차 ETC 발표일 18시를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 합이 가장 높은 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튜브 조회수를 이제 뭐라고 네, 스트리밍을 해서 일부러 높인다던가 그런 행위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주시고 저희가 거창한 걸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목숨 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정된 세션 우수팀은 이제 상품 제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ETC 발표 날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팀 배정입니다. 팀 배정은 OT 자료 다 받으셨죠? 카톡방에서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해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는 저영관 103호에서 곧 진행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잠시 착오가 있어서 팀 A 월요일 최재우하고랑 신재우하고님께서 진행하시는 월요일 분과는 여기 경영관 103호가 아니라 경영관 지하 107-1호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차 과제와 발표자 선정 파트입니다. 1주차 논문 리뷰는 저희가 레즈넷, 그리고 인셉션 V2, V3, 유넷 이렇게 총 3개의 논문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고 1주차 코드 과제는 유넷 아키텍처를 공부해보는 코드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주차 논문 발표자 선정 및 팀별 논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발표는 그러면 공통 논문과 세부 논문 2개 그리고 코드 통해서 발표자가 4명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코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김태현 학부가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하셔도 되지만 너무 막 무겁게 진행하실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PPT 같은 거는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요. 김태현 학부가 했던 것처럼 코드를 그냥 읊으시면서 이런 아키텍처가 이렇게 사용됐다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가 발표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논문 발표인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 팀이 총 6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희는 이제 논문 3개를 발표할 대상자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그 해당 주차에 발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논문에 대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 자료라고 하는 것은 PPT로 발제를 할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논문을 읽긴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논문 리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키스토리에다가 자세하게 정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주차의 발표에다가 그 논문 리뷰 2개를 다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논문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너무 깊지 않게 한 배경 및 문제점, 특징, 그리고 의의 및 한계 이런 식으로 3파트로 나눠서 간단하게만 작성 후에 홈페이지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발표자분께 그 해당 주차 PPT로 발표를 하시는 분께서는 어떤 발표를 할 논문 한 개의 발표 준비와 나머지 2개의 논문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발표자를 봤으니까 발표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봐야겠죠. 자, 발표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자, 공통 논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논문 리뷰가 필수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팀에 발표를 하지 않는 학우가 최재호 학우가 있었다라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최재호 학우는 이제 공통 논문 1주차 레즈넷을 필수로
T스토리에 정리를 하는 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하고 논문 1과 2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똑같이 T스토리에 리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T스토리 리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했던 논문 리뷰 방식인데요. 이걸 꼭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레퍼런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해석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양식은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미발표자 같은 경우에는 공통 논문을 포함한 논문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런 식으로 T스토리 리뷰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그런 논문이 하나가 남죠. 미발표자 T스토리 정리를 하지 않은 나머지 여분의 논문에 대해서는 아까 노션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발표자 같은 경우에는 T스토리 논문 리뷰 2개 그리고 노션에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논문 리뷰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PPT 제작을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 발표 및 자기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PPT에 대한 양식은 자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톡방을 사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1주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 3학년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일단 슬랙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실 것 같아서 단톡방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각 팀별 카톡방을 사용을 하고 저희가 대부분의 공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슬랙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슬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메신저 형태의 이제 인터넷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이스 세션에 대한 공지는 모두 슬랙을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노션을 또 사용하는데요. 자, 팀별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노션을 활용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은 각 팀별로 모였을 때 운영진들에게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최재호 학원님께서 영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깃허브 사용 능력도 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 리뷰는 저희 공식 깃허브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깃허브 계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제 QR을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이 슬랙과 노션, 깃허브에 대한 이메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슬랙, 노션, 깃허브에 초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세션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거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 저희가 일단은 OT는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각 팀별로 모여서 각각 스터디 이런 1주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차 논문 리뷰 하실 분들을 선정을 하고 팀별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진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인원 배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만 OT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